그들이 남은 자리. 1912년 4월 15일 새벽 2시. 대서양 한복판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투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을 찍고 들려온 것은 타이타닉이라 불리운 초호와 여객선의 거대한 철골이 엄청난 수압을 견디지 못해 비명을 지르는 괴성이었죠. 육중한 강철이 엿가락처럼 뒤틀리는 소리가 고막을 긁고 선체 내부에서는 수만 개의 식기가 쏟아지는 소음이 파도 소리에 섞여 비명처럼 들려왔습니다. 발목을 스치던 물은 어느새 무릎까지 올라왔고 화려한 문양이 수놓아진 비단 카펫은 차갑게 젖어 바닷물의 비린내를 풍기며 검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의 끝, 1등석 갑판 구석의 벤치에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풍경 하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그 아수라장 속에서 두 노인이 마치 평화로운 저녁 산책이라도 나온 듯 나란히 앉아 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시도르 스트라우스와 그의 아내 아이다 스트라우스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백화점의 주인들이었지만 지금 그들의 눈앞에 놓인 건 화려하게 장식된 진열장이 아니라 시커먼 심해의 입이었습니다. 주변은 이미 이성이 마비된 전쟁터였습니다. 사람들은 짐승처럼 서로의 어깨를 짓밟았고 보트에 한 발이라도 더 먼저 올리기 위해 타인의 손등을 구둣굽으로 잔인하게 찍어내렸습니다. 비명과 통곡이 대기를 메우던 그때 한 선원이 얼음물 속을 가르며 다급하게 달려와 이시도르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입니다. 구명보트의 마지막 자리가 났어요. 더 지체하면 정말 끝입니다. 어서 타십시오. 이시도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자신을 재촉하는 선원이 아니라 아수라장이 된 갑판 너머 아직도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공포 어린 눈동자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태우시오. 나는 여기 있겠소. 선원은 당황의 말을 더듬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서 가셔야 합니다. 선생님처럼 연세가 많고 존경받는 분이 타신다면 누구도 비난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특혜가 아니라 예우입니다. 하지만 이시도르는 짧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여기 남아있겠소. 당신은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어서 이곳을 탈출하시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의 말은 발밑을 흐르는 얼음물보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영웅의 선언이라기보다 마치 오늘 아침 식사를 거절하는 것처럼 담담하고 무심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아이다는 남편의 그 무미건조한 대답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이다 역시 여기 남아 남편과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가만히 서서 금방이라도 바다로 내려갈 듯 흔들리는 보트와 평생을 곁에서 함께해온 남편의 주름진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남편의 곁으로 돌아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드레스 자락을 무겁게 적시며 체온을 뺏어갔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다, 당신만이라도 어서 가. 당신은 살아야 해. 지체할 시간이 없단 말이야. 남편의 다급한 재촉에도 그녀는 고집스럽게 그의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거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40년을 함께 살았어요. 평생 당신과 함께 했는데 이제와 당신만 두고 갈 수 없어요. 당신이 있는 곳엔 언제나 나도 있을 거예요.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 대신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다는 곁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던 자신의 하녀 엘렌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입고 있던 무거운 모피 코트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최고급 밍크로 짜인 그 묵직한 옷을 아이다는 엘렌의 어깨에 정성스럽게 걸쳐주었습니다. 코트 털끝에 맺힌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에 닿았지만 그녀의 손길은 평소처럼 섬세하고 우아했습니다. 엘렌이 너무 놀라 코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멍하니 있자 아이다는 코트 깃을 단단히 여며주며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걸 입으렴. 밤바다가 아주 차단다. 보트 위에서 견디려면 이게 꼭 필요할 거야. 그동안 일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다. 넌 꼭 살아남아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코트를 걸쳐주며 아이다는 울고 있는 엘렌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엘렌을 태운 구명보트가 도르래 소리를 내며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부부는 다시 벤치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판 위에는 물이 계속 차올랐고 배의 뒤쪽이 하늘로 솟구치며 강철에 비틀리는 거대한 비명이 온 바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엘렌은 보트 위에서 고개를 들어 멀어지는 갑판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검은 바다로 뛰어드는 지옥도 속에서 오직 두 사람만이 하얀 눈꽃처럼 정지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지막 남은 몇 분의 시간을 침묵으로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비극이라기보다 인간이 지킬 수 있는 가장 고결한 품격에 가까웠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그 막대한 불을 놔두고 왜 그 차가운 심해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느냐고 말이죠. 그 답은 보트 갑판 위에서 오간 짧은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시도르는 자신에게 주어진 구명보트의 좌석을 거절했습니다. 아직 배에 남은 어린아이들과 여성들의 얼굴을 외면한 채
노령과 지도층이라는 특권 뒤로 숨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아내 아이다 역시 남편과 같은 생각이었지요. 그렇게 죽음을 결심한 그녀는 입고 있던 모피 코트를 벗어 자신의 하녀에게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한 외투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바다가 삼킨 것은 그들의 육신뿐이었습니다. 결코 그들의 고결한 정신은 삼킬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턱 밑까지 차오른 순간에도 그들은 감히 누구나 할 수 없는 선택을 내렸고 그 초연함이 오히려 주변을 압도했습니다. 이시도르 부부가 남긴 교훈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누구를 위해 행동할 것인가가 그 사람의 진짜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현재 뉴욕 맨해튼의 메이시스 백화점 직원들이 슬픔과 존경을 바쳐 자발적으로 헌정했던 두 사람의 추모 동판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아름다웠고 그들의 죽음은 영광스러웠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고요한 벤치 위에서 나눴던 짧은 온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남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밤 당신의 바다에 그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